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달은 하나인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참 많습니다. 진리는 하나인데 여러 종교에서는 서로 다른 표현들로 진리를 가리키고 있죠. 이 코너에서는 종교의 언어나 문자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본질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진짜 종교인일까요? 평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이 진짜 종교인 아닐까요? 매주 이 시간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에 대해 한 사람씩 자세히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4번째 시간으로 196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최초의 아프리카 인물 엘버트 루툴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외대 아프리카연구소 HK 연구교수이자 평화를 만든 사람들의 공동저자 양철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철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아프리카 인물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엘버트 루툴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엘버트 루툴리 어떤 인물인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인코시 엘버트 존 루툴리는 아프리카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데요. 소수 백인 정권에 대한 투쟁을 주도했던 아프리카 민족회의 9대 의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자신이 활동했던 교회를 중심으로 소수 백인 정권의 포갑에 비폭력 저항 운동을 주도했죠. 예. 우리가 그 인종차별하면 보통 뭐 유럽 사회나 뭐 미국에서 들려온 뭐 인종차별 소식을 접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이 남아공에서도 이제 아프리카인들이 대부분일 텐데 인종차별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이죠. 그 역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남아공이 이 인종차별을 극복한 역사, 백인과 함께 공존한 그 역사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이젠 벌써 한 세대도 지난 이야기인데요. 남아공 인종차별 정책이 종식된 것은 1994년입니다. 17세기 중반 네덜란드의 화란 통인도 회사가 아시아로 가는 항로의 중간 보급지를 희망봉에 건설하면서 백인들이 이주하여 포도와 밀을 재배했죠. 이후 18세기 말 영국이 케이프 지역을 점령하고 19세기 중반에 나탈 지방에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어잉이라고 하는 네덜란드계 백인과 영국계 백인들이 남아공에 정착했고요. 예. 네덜란드계 백인들과 영국계 백인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영국계 백인들과 협력에 반대했던 네덜란드계 백인들은 자신들을 아프리카너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집단적 정체성과 민족주의를 강화했습니다. 1948년 강경파 아프리카너 민족주의자들이 지지했던 국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했고 인종적 범죄에 따라서 차별을 제도한 것이죠. 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종의 차이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기에 백인들과 유색인종 간의 격리와 차별은 지극히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인종차별 정책이 도입되고 각종 차별적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흑인들의 저항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994년 모든 인종이 참여하는 민주적 선거를 통해 아파르테이트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흑인 다수의 민주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남아공은 수백 년 동안 백인과 흑인이 공존한 역사가 있는데 지금도 백인은 한 9%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인종차별력을 좀 극복하고 이 무지개 국가, 이 남아공이 되기까지의 그 엘버트 루툴리의 생애를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남아공은 서구 문명의 유입으로 기독교가 널리 전해지고 있었고 이 루툴리도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고요? 네, 그렇죠. 엘버트 루툴리는 1898년 오늘날의 짐바브웨의 블라와요라는 도시 인근의 선교센터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족장의 아들이었고요. 제7안식일교회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엘버트 루툴리는 셋째 자녀로 태어났고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족장의 지위를 물려받은 삼촌 마틴 루툴리와 함께 살았죠. 이때 삼촌으로부터 종족의 전통이나 가치도 접하게 됐는데요. 이후 기숙학교에 진학하여 공부를 시작했고
나중에 감리교단에서 운영하는 사범학교로 진학했습니다. 네. 교사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한때 시골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고 동시에 선교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삼촌을 승계하여 족장의 역할을 맡아달라는 종족 원로들의 요청을 받자 이를 수락하여 1936년 줄루족의 족장에 오르게 되지만 아파르테이트 정권에 의해 족장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루툴리는 교사의 과정을 밟고 또 목사가 되기까지의 삶을 살았는데 1900년대 초잖아요. 그 당시에 참 많은 인종차별이 행해지고 있었겠죠. 예.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이 인종차별이나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앞에서 언급했던 1948년 국민당이 집권하면서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채택하고 통행법을 비롯한 각종 차별적 법들을 집행하면서 흑인들에 대한 차별은 더욱 강화됩니다. 1944년 아프리카 민족회의에 가입하여 차별적 법들에 도전하는 비폭력 운동에 적극 참여했죠. 이에 맞서 백인 정부는 이해충돌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엘버트 루틀리에게 족장의 지위를 내려놓거나 아프리카 민족회의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구를 거절하자 백인 정부는 그의 족장 지위를 박탈했고 그는 인종차별에 맞서 비폭력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그 백인 정부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인종차별을 강화하는 이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 그리고 패스법이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정책인 건가요? 조금은 생소한 개념이죠. 이 인종차별 정책을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데 아프리칸서로 격리라는 뜻입니다. 이후 분리발전이라는 기만적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인종에 따라 법적으로 제도화된 분리를 강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행법이란 모든 흑인들에게 신분증과 통행증을 휴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죠. 통행법은 남아공화국에만 도입된 것은 아니고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시행됐는데요. 문제는 통행증에 이름, 주소, 지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는 물론 거주 지역과 고용 상태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네. 통행증을 휴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적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흑인들에게 통행과 이동의 자유를 박탈했던 거죠. 야, 정말 심각한 인종차별이 시행되고 있었던 당시인데요. 이러한 이 차별 정책에 맞서서 루툴리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합니다. 인종차별 자체가 폭력적인 만큼 폭력으로 맞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더욱이 이 백인 수에 비해서 흑인이 다수였기 때문에 만약에 폭력으로 맞선다면 이 인종차별을 이겨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이 비폭력 불복종을 강조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인종차별 정책으로부터 흑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비폭력 저항을 호소한 엘버트 루틀리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있습니다. 차별과 폭압을 제도화한 소수 백인 정권의 비폭력 저항을 한다는 것은 피억압자들의 소극적 저항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예. 이는 그의 성장 배경 및 교회 활동과 무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폭력은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대립과 차별을 넘어서자는 주장인데 다소 이상적으로 들리긴 하죠. 예. 자, 이러한 운동으로 어쨌든 그 1960년이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데 당시에도 이 백인 정부에 의한 제약이 계속해서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인종차별에 대한 흑인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이끌던 엘버트 루틀리도 이동의 제한, 자택연금, 반역죄로 체포, 구금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탄압을 받았죠. 그에 대한 이동의 제한과 금지가 유일하게 풀린 것은 1961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거행된 노벨 평화상 수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그의 부인과 동행했을 때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되자 백인들은 이러한 수상자 결정을 납득할 수 없는 병리학적 현상이라고 신랄하게 혹평했죠. 네.
자, 그리고 당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넬슨 만델라가 등장을 하고, 이 만델라는 이 루틀리와는 다르게 무장투쟁으로 맞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소수 백인 정권에 대한 투쟁의 방식에 대한 문제에서 엘버트 루틀리와 넬슨 만델라가 다른 접근을 했죠. 엘버트 루틀리는 기독교적인 가정환경과 백인 자유주의자의 영향 때문이었는지 비폭력 노선을 고수했죠. 마트마 간디가 견지했던 진실의 힘, 즉 비폭력, 불복종, 비협력으로 요약되는 사티아그라하 운동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를 포함하여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가들에게도 강한 영향을 주었는데요. 네. 엘버트 루틀리도 이러한 비폭력 노선을 견지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폭압에 대한 이러한 소극적 저항은 많은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반해 넬슨 만델라는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에서 이렇게 말했죠. 투쟁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은 억압자이다. 피억압자는 억압자가 사용하는 억압의 방식을 반영하는 저항의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우리는 불에는 불로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억압자들의 무장 투쟁을 정당화했죠. 그래서 1961년에 아프리카 민족회의 군사 조직인 민족의 창이 결성됩니다. 네. 이게 줄루나 호사어로 움콘토웨 시주에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가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평화운동 알고 있는데, 이 루틀리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인종차별 정책에도 비폭력으로 맞선 그런 평화운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교수님과 함께 아프리카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엘버트 루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사실은 참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인종차별 그 역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알고 보면 흑인이나 이 동남아인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일들이 참 많은 국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루틀리를 통해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한 가지만 짚어주시죠. 예, 루틀리의 사후 트레버 허들스톤이라는 사람이 루틀리를 평가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네. 인종 간 싸움은 사악하고 파괴적이며 전적으로 낭비적인 힘이라는 것을 열정적으로 신봉한 인물이라고 루틀리를 평가했습니다. 인종, 종교 혹은 문화 간 갈등, 긴장, 충돌을 겪고 있는 세계의 많은 지역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현실에 기반을 두어야 되겠지만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것은 평화적 공존과 상생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흑인과 백인의 공존의 역사, 남아공이 갖고 있는데 1994년 이제 흑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은 이 남아공의 인종차별 많이 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1994년에 흑인 다수의 민주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부터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았던 흑인들에게 그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가능하면 역량이 있는 흑인들을 다수 기용하는 그런 BBE라고 하는 그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는 백인들이 다시 역차별 받는다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흑인 다수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부터 남아공의 많은 백인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그런 일도 예. 어쨌든 앞으로 발생했죠. 뭐 이렇게 과거의 역사에 있어서 뭐 복수를 하는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서로 백인과 흑인이 잘 조화를 이루는 참 멋진 나라로, 무지개 국가로 그야말로 이 남아공의 국기를 보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다양한 그렇죠. 색깔들이. 예. 그런 평화로운 국가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특히나 우리나라도 이주민이 200만 명이 넘게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부색 또 종교로 인한 차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달을 가리키다에서는 한국외대 아프리카 연구소 HK 연구교수이자 평화를 만든 사람들의 공동 저자 양철준 교수님과 함께 노벨 평화상 수상자 최초의 아프리카 인물 엘버트 루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